오늘의 플러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의 전력을 바탕으로 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쟁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서 최근 상황부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에서 4시 사이에 트럼프의 SNS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11시까지 서로 간의 행동을 일단 중지를 하고 이제 이 휴전이 24시간 동안 진행될 경우에 이제 완벽하게 휴전에 들어가서 평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서 12일 전쟁이라고 트럼프가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 트럼프가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12일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확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표현에 양쪽 국가가 실제 반응이나 응답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테헤란에 있던 미사일 기지나 이런 것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했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반면에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공격을 멈추면 우리는 다시 대응을 안 하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방어 작전이 종료되었고 우리 군들한테 이제 찬사를 보낸다. 이래서 명시적으로 휴전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휴전을 하는 거라 가면 돌려서 말하는 이런 화법을 구사했고 이제 이스라엘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어떤 휴전에 대한 메시지를 트럼프가 먼저 던졌고 이란은 휴전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휴전에 가까운 제스처와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요.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던데 이 공격은 뭐고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역시 트럼프가 일종의 해설을 해줬는데 지난밤에 이란이 14발의 미사일을 카타르의 미군 공군기지에 쐈지만 미국은 이것을 방어해냈고 13발을 모두 격추했고 한 발은 기지 근처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냅뒀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란이 사실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한테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쐈다. 이런 사실을 우회적으로 이제 밝혔고 여기서 미사일을 14발 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에서 미국 공군의 B2 폭격기가 14발의 MOP 벙커버스터를 한 데 대해서 보복, 그러니까 1대1로 나는 보복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제스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격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한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란의 보복 작전에 대해서 작년 기준에도 6월과 11월 달에 비슷한 식으로 동일 수의 공격 혹은 사전에 알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이거는 이란의 일종적으로 확전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확전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위한 정당성 명분 쌓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워낙 전쟁의 행보가 다양한 메시지를 전쟁하는 방식에서도 담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일어난 미드나잇 해머라고 이제 트럼프가 밝힌 작전은 미국의 스텔스 B2 폭격기 14대 이상을 동원했는데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19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스텔스 폭격기를 다 동원한 작전이고 B2 폭격기 외에도 F-35라든가 F-22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같이 폭격에 나서서 앞서 말한 대로 14발의 MOP라고 하는 13톤짜리 폭탄이에요. 보통 폭탄이 작으면 500kg, 크면 1톤인데 이건 13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것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 깊숙이 있는 이란이나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벙커버스터를 떨궜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을 동원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성동 격설에서 이제 미국 동쪽 방향으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B2를 출격시킨 척하면서 사실은 중동 지방으로 이제 B2 폭격기를 보냈다 이런 것까지 밝혔는데 이 전개 과정에서 거의 뭐 수십 차례의 공중급유랑 이제 무착륙 비행을 24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란 방공 체계는 전혀 미국 공군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작전에 성공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이란 핵시설 파기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아시아 쪽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정반대쪽으로 보냈던 이렇게 둘로 보냈던 건 일종의 교란 작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란 작전에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라든가 아니면 일반인 관점에서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트랜스폰더 정보를 수신해 가지고 이걸 수신할 수 있는데 동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륙하는 비행기한테는 그 트랜스폰더를 켜놔 가지고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실제로는 그런 수신기를 꺼놓은 14대의 그 B2 폭격기가 이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것도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홍해상에 있던 미국 핵잠수함이 이제 약 20발 이상의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 순항 미사일은 이제 토마호크라 해가지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1차 이라크 전 때도 쓰인 아주 유서 깊은 무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요 무기의 단점은 깊게 타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탄즈 그러니까 지상에 노출된 핵발전소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번 타격을 입힌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 사실은 그동안은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분쟁에서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명 마가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불개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지금까지 트럼프도 해외 파병이라든가 전쟁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두었는데 문제는 이란 핵협상 결렬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미사일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 트럼프 개인 자체가 주도권 그러니까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이 뭔가 이거를 그 교착 상대를 해결하고 싶은 이런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 이걸 기획했다고 생각을 돼요.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했고 심지어 이번에 SNS에서 트럼프가 이게 휴전됐다 이걸 발표를 하니까 마무리까지 이게 미국이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제 주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참전이나 전쟁 결정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트럼프라든가 미국 정부가 굉장히 경계를 해서 그렇게 보이느니 우리가 아예 주도를 해가지고 이란을 폭격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확전이나 이런 것을 종결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국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이 작전에서 이란의 그 방공망도 무력화하고 폭격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 깊숙한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이 능력이 부족했어요. 벙커버스터가 존재는 한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뭐 500kg짜리 뭐 1톤, 2톤짜리 이런 거밖에 없어서 14톤에 이르는 이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뭐 빌려서 쓰고 이런 것도 그 논의가 됐는데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대신 발사해주는 이런 걸로 이제 종결을 받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전쟁이 전개돼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 고립주의라고 해서 대외적인 어떤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봐도 될 텐데 그런데 이번에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지지자들의 성향을 위배하는 것 같은 대외 그 개입을 적극했는데 폭격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의 휴전 협상 전과 후로 나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취재한 바로이라면 이제 오늘 휴전 협상 전까지 트럼프의 그 폭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연루되는 거 아니냐, 지상군 투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휴전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휴전이 24시간 이후엔 완전한 휴전으로 된다 이런 게 성공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불개입주의라든가 아니면 이 연루되지 않고 지상군 투입도 이란에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증명된 거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점수를 땅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작전을 종료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휴전에 대해서 아직 이스라엘의 발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조금 더 전쟁이 연장된다 이렇게 했었을 땐 이건 트럼프에겐 부담감으로 작용할까요? 네, 저는 그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제 네타냐후랑 트럼프의 관계도 사실은 의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프런트에 그 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 때부터 추진하고 있던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아랍 내 평화 협정 이런 거에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네타냐후 정권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야말로 이제 사실은 협조를 거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예. 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군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자원 대부분은 미국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렇게 척을 심하게 쥐고서도 계속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격의 의미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어떻게 공격했고 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해 왔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작전이라는 시작을 그 이름으로 해서 계속 폭격을 했는데 첫날 폭격에서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다 무력화했는데 이게 폭격을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들이 이제 이미 이란 내부에 침투하고 있어서 자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몰래 들어와서 이제 그런 레이더 시설이나 지휘 시설 근처에 그걸 직접 끌고 와서 근접해서 타격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미사일이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스파이들의 공격으로 1차 공격이 시작된 다음에 F-35 전투기라든가 F-15 전투기들이 첫날 대공습으로 첫날에는 대부분 이란의 방공망 시설을 파괴해서 사실 이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요격 자산이 없고 이제 테헤란도에 계속 이스라엘의 드론들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여기 불만을 제기한 SNS글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후에는 이제 벙커버스터 폭탄 그러니까 GBU 31, GBU 28 이거는 1톤에서 2톤짜리 유도폭탄인데 우리나라도 좀 대량으로 보고하고 있고 예. 이제 핵시설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강화 콘크리트 이제 쉘터라고 해요. 그 항공기가 주기된 것에서 그 보호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창고 혹은 예. 무기 창고 같은 거를 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란의 항공력을 거의 괴멸시켰고 예. 이 와중에서 노출된 핵시설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우란 농축시설과 그다음에 농축시설을 그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 폭격 요것들을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사람에 대한 공격을 많이 수행했는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모사드가 드론과 미사일을 들여와가지고 대공 체계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최고의 군 지휘관과 그다음에 이란의 핵과학자 그중에서도 지도자급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암살하는 식으로 공격을 진행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모사드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이 뭐랄까 상대방에게 송곳 같은 그 타격을 입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모사드는 어떻게 이란에게도 또 이렇게 접근 가능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모사드의 정보 기관이 아닌 거 취재를 하면서 이게 좀 감이 안 잡혔는데. 네. 한국에는 서비스 대주지 않고 있는 OTT 중에 애플 TV가 있어요. 예. 애플 TV에서 이스라엘 방송국과 같이 만든 드라마 중에 테헤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모사드가 이란에 침투해가지고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한다는 시나리오로 만든 그 이스라엘 드라마 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긴장감이 높고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어요. 이게 스토리 스포일러가 되니까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진짜 이렇게 모사드가 공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아주 좋거든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그 첩보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매우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후세인과 싸운 전쟁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호메이니를 도와주고 대량의 무기를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지원해줬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일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이 있어서 소수민족과 그다음에 그 이민자 혹은 혼혈 등을 사용한 이제 그 스파이망이 구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뭐 청년적인 나라인데 사실 나라의 그 경제 제재가 많고 이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불만을 가진 청년들을 좀 포섭하거나 아니면 공작하는 게 상당히 있고 이걸 네. 사용해서 마약을 통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이번에 아주 정밀 타격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미국도 좀 뭔가 설득하거나 미국도 이번 전쟁에 미국의 동의 아닌 동의를 이끌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AI라든가 좀 미래지향적인 역량도 높습니까? 예,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사이버적 역량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스톡스넷이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요거는 어떤 바이러스라면 특정 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 모터의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그 비밀 코드가 들어간 바이러스인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이란이 비밀리에 이제 원심 분리를 해서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돌려서 핵물질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이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 핵물질을 추출하는 기계를 고장내기 위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걸로 이제 매우 유명해졌거든요. 예. 이런 식의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번에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작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뒤 친이스라엘 해커들이 이란의 돈세탁용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다음에 그 자산들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그러니까 뭐 태워버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없게 탈취를 했다. 예. 그래서 이란의 해외 이제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망을 마비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대한민국 군사 인공위성도 이스라엘 기술이 상당히 좀 기술이 좀 받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대형 로켓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위성으로 어떻게 하면 정밀한 인공위성 영상 그다음에 영상 스파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깊은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정보를 얻는 능력도 높고 마지막으로 AI가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이란과의 싸움 전쟁이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랑 싸웠을 때 라벤더라는 프로그램으로 AI 관리 정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적 관계라든가 SNS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테러범과 얼마나 관련이 깊건 혹은 테러 용의자인가 이것을 AI로 자동 분류한 다음에 자동 공격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게 악명이 높은데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AI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모델명이라든가 구조는 알려지지 않아요. 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과 관리 이제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정보를 공개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의 개인 정보라든가 동선을 추적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 핵과학자라든가 군사시설 혹은 그 요인들을 암살하는데 이 AI 알고리즘을 도입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번에 헤즈볼라 중간 간부들을 저격하는 데 있어서 헤즈볼라 중간 간부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삐삐가 동시에 폭파된다든가 이번에 진짜 어떤 요인들이 전쟁 터지자마자 어디서 회의할지 장소까지 미리 알아서 거기를 아주 정밀 타격을 한다든가 야,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또 그 어떤 시각에서는 예. 그 모사드의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악성 코드라든가 백도 혹은 삐삐아 같은 것도 다 전쟁이나 전면전이 터졌을 때 한 번 사용하고 재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방어한 측에서는 이 방어 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막대하고 이것을 상당히 소모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면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란은 어떻게 반격을 했고 그 수단들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에 이란의 반격의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트루 프로마이스 3라고 해서 참고로 오퍼레이션 트루 프로마이스 1, 2는 작년에 4월과 10월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간의 그 미사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진행됐는데 반격 규모는 1차 반격 그러니까 6월 13일에 이스라엘 폭격이 이루어져서 그 14일에 됐는데 첫날에는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100대의 샤브든 그 드론 발사 이렇게 했고 후속 공격으로
다음 날까지 총 200발 이상은 200발에서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까지 진행되는 바로는 이제 하루에 수십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들을 섞어 쏘기 해서 누적으로는 약 5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이제 200~300대 이상의 드론 공격을 사용했고 네. 여태 사용된 무기 체계는 파타, 카이바르 셰칸, 샤브, 샤이드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늘에서 그 고도 정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유 낙하를 해서 종말 단계의 속도가 매우 빠른 미사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란이 이제 러시아에 수출도 많이 한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상대방의 나라에다 프로펠러 달린 이제 드론 같은 거를 보내면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섞어 쏘기로 진행됐고 이걸로 해서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층 방공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섞어 쏘기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속도가 느린 드론과 속도가 네. 빠른 탄도미사일을 말 그대로 섞어 쏜다는데 단순히 섞어 쏜다는 게 그 동시에 발사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명중 시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먼저 보내고 예. 미사일을 나중에 보내서 미사일이 명중하고 드론이 올 때쯤 동시에 타격하게 해서 그 방공망의 방어 자산들의 부하를 그 오버로드를 시켜가지고 공격 성공률을 높인다.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뚫은 건 그 섞어 쏘기 전략에 주요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첫 번째로 그 섞어 쏘기 전략이 주요했던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이 그동안 기술 발전을 한 게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텔아비브, 하이파, 리숀, 네지온 등의 주요 도시에 레지던스 건물이라든가 혹은 병원 건물들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된 게 지금 SNS상에 올라가 있고 예. 군사 시설인 네바틴 공군지 여가는 F-35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미사일이 작전되고 텔로프 공군기지 요거는 F-15, F-16이 주기된 공군기지인데 여기도 미사일이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들 이런들이 좀 역할을 했어요. 예. 이란은 원래 이제 북한과 비슷한 그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였는데 예. 북한과 차이점이 뭐냐면 북한보다 먼저 고체연료 미사일을 먼저 도전했습니다. 예. 이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액체연료 미사일은 주로 이제 위험한 가스랑 산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우리 자동차에서 기름을 넣듯이 하는 과정이 들었는데 기름보다 훨씬 위험하고 크리티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그 연료가 이미 미사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꺼내서 쏘면 된다. 실제로는 이제 바로 쏘는 것보다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몇십 분 걸리는 액체 연료보다는 좀 시간이 짧죠. 예. 그래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원래 발사할 때 이제 사전에 요격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예.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번에 2023년 6월에 최초로 공개한 파타라는 미사일, 파타1이라는 미사일이 좀 유명해졌어요. 예. 요 미사일은 MARB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탄도미사일 제가 원리에 설명했을 때 고도 정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유낙하하면서 이제 떨어진다. 예. 이 떨어질 때 미사일과 탄두가 분리되고 분리된 탄두가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이게 비행기처럼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요게 이 건물에 떨어질지 저 건물에 떨어질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방어 지역이 좀 늘어나면서 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는데 예. 요게 북한에도 비슷하게 초음속 활강 미사일 이제 하나 그 2형이라고 있고 예. 우리나라의 현무2C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종말 단계가 마하 5로 해가지고 극초음속의 기준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마하 5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선 비행기에 탈 때 마하 0.9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속도의 5배에서 6배 속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세질이라고 하는 중거리 MRBM 그러니까 2,000km가 넘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이것도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란의 미사일보다는 단두가 크고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명중됐을 때 피해가 컸다고 해요. 네. 여기다가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매우 발전돼 있어가지고 발사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하는데 이번에서는 경고 시간도 줄어들고 오작동이 되는 내용도 있어서 많이 피해가 있었고 돈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아이언돔을 뚫고 이스라엘 그 본토를 타격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것 같긴 합니다만 표면적으로 제가 봤을 땐 물론 언론 통해서 본 거지만
피해는 이란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란의 미사일이 아이언돔을 뚫었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모든 미사일이 뚫은 건 아닙니다. 첫날에 이제 예. 미사일 요격률은 90%에 가깝고 떨어질 때도 그 좀 요격률이 떨어질 때도 65% 그러니까 그래도 반 이상은 떨어뜨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공습에 대해서 거의 요격이나 피해 그러니까 그 미사일로 이제 비행기를 타격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란의 공식 발표는 이제 78명 이상이 이제 테헤란에서 죽었고 320명 이상 부상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 앞서 말한 대로 고위층들이 암살 작전으로 사용되었고 이 암살 작전을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민간 피해도 상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핵시설에 대한 피해죠. 네.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미국의 이란 폭격 이전과 그다음에 이후로 나눠서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폭격만으로도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시설에 대해서 지상에 노출된 농축우람 시설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하 사일로도 이제 지하 사일로를 부수지 못하지만 전력이 차단되었고 이스파한 같은 경우에도 우라늄 제전 시설 그다음에 연구 장비들이 연구소들이 파괴되었다. 포르도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이제 했지만 여기에는 피해가 상당히적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공습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버를 해가지고 요 작전을 했을 때 14발의 MOP 미사일로 포르도 시설의 입구가 파괴되었고 이게 붕괴가 관습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란 또 이스라엘 또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격 무기들이 활용돼서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를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란이 핵물질을 이미 다 이동시켰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타격이 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제 원자력 기록 사무총장 나파의 그로시가 이란이 60% 농축우라늄 400kg 그 분량을 미국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고 위성 사진으로도 이 지하 핵시설에서 대량의 트럭들이 나오는 사진들이 공개가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럭이 페이크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무너지면서 미국이 이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입구가 무너지는 걸 아예 봉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뚫어서 건져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 있고 그 트럭에 핵물질이 실제로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초로 분산 보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핵물질에 대해서 추적이라든가 파괴는 사실 지상군 투입을 해도 힘들 정도로 추적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핵물질이라는 게 사실 방사능을 내뿜긴 하지만 나눠서 분산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에 대해서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나름대로의 이제 휴전을 하자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 같고, 뭐 이란도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뭐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을 보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으로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어떤 입장들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 이미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더 이상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고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휴전 선언까지 해버렸죠. 이게 결국엔 미국은 어떻게든 더 이상 군사력 투입을 자제하고 확전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향후 이란의 핵무기 완성 시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문제는 트럼프 정부 이전에 일어난가 아니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일어나는가 요게 가장 좀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동안에 이제 핵물질이나 이란 핵무기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으면 자신한테 이익이라 생각하고 이 트럼프가 이제 재선은 일단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이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미국 내에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야 되고 원래는 이란의 미국 본토 및 해외 미군 공격을 하겠다 선언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 외로 이란이 미리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카타르에 있는 미국 시설을 공격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이제 확전을 나서거나 추가로 공격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지금의 불만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폭격으로 그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트럭이 핵물질을 빼나갔다 이런 것도 있고 핵과학자들이 대량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 암살을 당했지만 이란의 그 연구개발 능력이 단순히 몇 명의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젊은 사람이 많은 만큼 그 연구개발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핵무기 개발 능력이 복구되거나 아니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이런 생산 능력을 확충할 수 있고 이번에는 또 다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설치된 부분 말고 다른 데다 새로 건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다행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이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들이 그 이스라엘의 다층 대공 방어막 체계를 뚫었다고 했는데 네. 단순히 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요격을 해도 문제인 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인 에로 미사일 하나가 한 발에 $300만 하루에 100발 정도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어서 자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이제 하루에 2,700억에서 3,600억씩 돈을 쓰고 있다. 이 요격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미사일 공격이 종료가 돼서 이스라엘은 요 전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모가 된 미사일을 보충하거나 사람들을 이제 다시 교대학을 할 시간을 좀 확보한 점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 한번 두드려 받았으니까 이 보복이 필요해가지고 이 보복을 했는데 카타르에 대해서 아주 그 제한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보복, 그러니까 미리 미사일을 쏠 것으로 이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수도 자기가 얻어맞은 미국한테 얻어맞은 발수만큼 이렇게 정비례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요것 같은 경우에 이게 이란 내부의 정치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지 이게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여부가 있고. 한때는 이란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세 결의안도 통과를 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았어요. 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 이란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변 아랍 국가들도 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론전이라든가 외교를 생각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기한테도 독이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실제로 실행을 할 것인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존심이 문제가 있는데 이란이 이번에 휴전협정을 하면서도 휴전협정에 동의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몇 시까지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우리의 방어 작전이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다고 초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에서 우리가 이란이 지켜냈다. 국토를 그다음에 핵물질이나 핵개발 능력을 유지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면 또 확전이라든가 이 분쟁이 제기 가능성이 있어서 요 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뭐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이번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미국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욕구들이 나름 뭐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참 귀결될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작전 초기에서는 어떤 적으로 했냐면 처음에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규탄하는 나라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이제 정확하게 정파도 같지도 않고 자신들이 라이벌이라 생각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주면 자신한테 이익인데 이 공격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지지를 그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이제 이란 편을 드는 걸 했으나 편을 드는 발표만 했지 실제적으로 이란을 위해서 뭐 제공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처럼 다른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그다음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폭격한 거에 대해서 항의는 하지만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큰 안보적 위협이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막거나 거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그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한테 자기 영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묵인을 해주는 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이란과 적대시하고 있는 아랍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도 초기에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격에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때는 뭐 이란 대신에 이 파키스탄이 핵 보복 능력을 주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가 취소가 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해프닝이겠지만 이제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게 그렇게 특별하거나 뭐 극단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UAE는 어떤 입장인가요?
UAE도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랑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항의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란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이 외에도 카타르나 요르단도 이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이제 그 휴전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휴전 선언을 하고 이란이 실제로 거기에 호응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추가적인 폭격이 내는 걸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선에서 크게 비난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사우디 또 UAE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고 UAE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선 섭섭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또는 돈독하게 만들었던 것들의 성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같이 미국과 좀 친한 나라들은 네. 1기 트럼프 때부터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추진을 했다가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이 이제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미사일까지 교환돼서 이게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예. 이 아브라함 협정이 단순히 이스라엘한테만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UAE도 공식적으로 이제 그 양쪽의 양면 전쟁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동시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란만 상대해야 되는 이런 걸로 안보 위협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나 이거를 대놓고 말하거나 아니면 외교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방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또 중동 지역에 큰 입김으로 작용하는 나라가 바로 투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잖아요. 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뭐 언급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중재를 하겠다 선언하고 핵협상을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을 재개한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는데 에르도안과 이런 말이 통하려면 에르도안과 미국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친하진 않아요. 많이 친하지 왜 트럼프 정부 나와서 다 많이 복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터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방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한테 영향력을 확보해서 방산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있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중재를 성공했으면 이제 터키 영향력이 좀 높아질 것인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보고요. 지금 터키는 그래서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가지겠지만 주도적으로 뭔가 평화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또 이제 중동 지역에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고 또는 과거부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중국과 또 러시아이긴 한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 이번 전쟁에선 이렇다 할 액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톤앤 매너로 발표를 하고 있나요?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을 위험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비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이란한테 이제 신형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을 공격하거나 방어무기를 주지 않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말로만 립 서비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예. 다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 미국과 이란과의 그 전투가 계속되면 결국 원유 수출의 경로를 중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란이 좀 원치 않는 현상. 그러니까 원유 수출선은 한국가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안보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란 입장에서는 또 마냥 이제 중국한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비슷한데 러시아는 또 그 에너지 생산하는 국가라는 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란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이스라엘 행동을 규탄하는 걸로 발표는 했는데 그래서 뭐 러시아가 이란한테 뭐 무기를 주거나 S-400과 같은 요격 미사일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없고 군사적인 동맹 관계나 이런 만트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이란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예. 결국에는 이란의 핵시설이나 이런 공격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찬성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좀 규탄을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막을 물리적인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요. 이번 사태를 바라봤던 중동의 여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란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거 우방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갖고 있는 건 이제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어 이런 것들에 더 힘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쓰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하던데 일단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들을 최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라크 그다음에 UAE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 체계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사일 공격 체계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천공2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 요격하는 한국한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미 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가 세 나라가 모두 다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천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연장 로켓과 이제 CTM 290이라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은 UAE랑 사우디가 지금 구매하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는 전쟁이 연루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의 항공기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영공 통과를 허용해 준 거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이걸 열어줬다 봐줬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게 통보를 안 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보 불안감이 이번에 생긴 거고 그리고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고되지 않았으니까 또 이런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나 미사일로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걸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이런 한국산 방어무기 공격 무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한국이 KMPR 중 이라 해서 북한과의 그 전쟁 계획을 사용했을 때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나 지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예. 이 중에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라서 제가 앞서 말한 B2의 벙커버스터는 13톤인데 이거는 8톤 탄두의 그 미사일을 마하 5에서 8 이상의 고속으로 꽂아내서 B2의 폭격 능력과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안 되겠지만 이런 기술적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이 특성을 살린 무기들이 중동 지방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LSAM이라 해가지고 천공2의 후속입니다. 이게 한국판 사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드보다는 약간 고도가 낮은데 이런 미사일의 수출도 이제 진행되기 쉽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동 지역의 불안으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들도 말씀을 쭉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동 전쟁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을 보면서 야 전쟁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세상에 드론이란 단어도 이렇게 많이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외국의 최신의 전투 양상 이걸 보고 우리 방위산업 체제에는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갖고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마침 제가 이 출연하기 전에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게 지금 한 10여 분 전에 올라왔는데 이번 사건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방어랑 공격에서 이제 공격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좀 담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전쟁 방위 전략은 크게 3축 체제라고 하는데 KA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북한이라든가 적국이 미사일 쏘면 요격 미사일로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킬체인 적이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전에 타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위협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KMPR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데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격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을 활용해서 엄청난 양의 포격으로 이제 보복을 하는 이런 3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KAMD가 이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한 발에 3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뭐 하루에 이제 하룻밤 만에 몇백 발을 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키체인 그러니까 저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선제 타격을 하는 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격 의도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효과성이 낮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국방부랑 이제 질문 답변을 한 것 중에서 그래서 KMPR 한국형 이제 비핵 보복 능력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무 2, 3, 5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천 발의 미사일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거는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충분한 공격을 하기에는 아직도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돼서
과거에 지금 그 국방과학연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1만 양탄선을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요격 미사일과 공격 미사일을 만발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요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와 비슷한 주장, 그러니까 보복용 미사일들을 많이 갖추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핵무장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비행 무기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 또한 이제 드론이 우리나라 전력이 좀 약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좀 12산 내란 사태에서도 이제 무인기 침투 이런 게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제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같이 대규모의 자폭 드론, 그다음 장거리 자폭 드론 확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서 요게 대해서 확충을 좀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실제로 우리 업체들이 시제품 단계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났다고 했었을 땐 우리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전쟁의 양상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